예, 오늘 저희 땅짚고 회의실에 김영갑 한양사이버대 교수님께서 찾아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 예. 그 상권이 분석 전문가로 저희 땅짚고에서도 기사에서도 많이 저희 인용을 많이 드리고 있는 그런 교수님이시고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이 상권 관련한 얘기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최근에 보면 뭐 코로나도 그렇고 또 경기가 워낙 올해 안 좋다 보니까 공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 저희 회의실에서도 많이 다루고 했었는데요. 요새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은 이제 저는 상권을 두 가지로 분석을 해요. 네. 보통은 이제 필드 현장에 나가서 분석을 하는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스크 리서치라고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네. 통해서 상권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네. 뭐 이런 걸 분석하고 있는데. 현장 분석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뭐 많이 할 땐 15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정기적으로 가는 상권들이 있어요. 근데 상권 분석을 하려면 이 개념을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어디를 볼 것이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무턱대고 아무 데나 본다고 분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은 이제 동네 상권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의 상권, 상가들이 좀 모여 있는, 하지만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 온다.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지구 상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지하철역으로 가보면 그런 데를 보통 이제 지역 상권이라고 합니다. 네. 좀 더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상권이죠. 그게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광역 상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지역에서 보통 이제 뭐 우리 뒤에서 얘기 나오겠지만 강남역, 뭐 홍대, 우리나라의 좀 큰 상권이다. 명동도 뭐 거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런 데들이. 제가 이제 보통은 이제 현장 조사는 어디를 많이 하냐, 동네 상권, 그다음에 지역 상권 이런 데 많이 합니다. 뭐 어제도 가봤지만 공실이 내 눈으로 그냥 볼 수 있어요. 여기 상가 몇 개 있다. 사실은 제가 한 2, 3년 전만 해도 저희 동네에 상가 공실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동네가 어디신데요? 저는 안양 평촌에 살아요. 상당히 괜찮은 좋은 상권이거든요. 공실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요즘 가보면 몇 프로쯤 있나 제가 세어보죠. 10%. 근데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맞나요? 국토교통부하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봤죠. 공실률은 물론 상권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상가의 공실률이 또 뭐 소형이냐 중형, 대형 뭐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그냥 일반인들이 쉽게 아실 수 있는 관점으로 보면 10개 중에 하나가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라고 보면 되겠죠. 전국 그냥, 어디를 가나 그냥 평균적으로 네. 상가가 10개 있으면 하나는 비어 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10개 중에 하나는 뭐 적은 거 아니냐? 100개 있으면 10개가 비어 있는 겁니다. 1000개가 있으면 100개가 비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걸 현실 감각 있게 또 보려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볼 때 2, 3년 전에 하나도 공실이 없었거든요. 지금 몇 배가 늘어난 거냐, 그럼? 그냥 퍼센트로 보면 지금 10% 정도 공실이라고 하는데, 3년 전에 비해서 2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되게 궁금하시죠, 그죠? 그럼 왜 2배가 늘어났을까? 또 지금 이제 코로나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계속 늘어날까?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갈까? 아니면 코로나 없어지면 좀 좋아질까? 결론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취재 기자들도 최근에 뭐 이태원이라든지 강남역 뭐 이런 주요 상권들 아까 말씀하신 중심 상권이라고 표현하는 곳들이죠. 그런 데들 보면은 특히 더 코로나 때문에 최근 몇 달 사이에 공실이 많이 늘어난 걸로 저희 지금 파악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공실이? 이게 참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이걸 사실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중심 상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제가 쓰는 전문 용어로는 광역 상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많이 어려워 보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코로나19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얘가 어떤 단초 역할을 한 거지 걔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조금 더 가속화를 시킨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느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광역상권이라고 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곳에서 멀리서도 모여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런 상권들의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분석을 해보면 소매업종 비중이 높습니다. 소매업 비중이요? 네, 소매업종 비중이 높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소매업종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를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사는 소비 행위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그렇죠? 네. 그게 어디로 간 겁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상권 분석을 하려면 아셔야 되는 전문 지식이 또 뭐냐면 상권이 여러 가지로 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오프라인 상권. 네. 제가 만든 용어죠. 온라인 상권. 네. 그러니까 소매업은 모든 업종 중에서 또 업종도 크게 상권을 분석하시려면 세 가지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외식 업종, 음식 업종이죠. 우리가 먹는 거. 그다음에 이제 소매 업종 방금 말씀드렸던 요거는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물건을 사는 업종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파는 데들이죠. 병원, 그다음에 학원, 뭐 스포츠 센터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4-3-3 비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이 40%, 외식, 음식 업종이 약 40%. 이건 이제 점포 숫자 기준이니까요. 매출액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맞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외식 업종이 40%, 소매 업종이 30%, 서비스 업종이 30%. 평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다릅니다. 동네 상권, 지역 상권, 광역 상권에 따라서. 근데 광역 상권들이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소매 업종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곳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멀리서 못 오게 막았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상권에서 소비하던 걸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더 속도가 빨리 붙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대형 상권들, 네, 광역 상권들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단순히 코로나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어떤 구조적인 이런 변화가 더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광역 상권을 만약에 먼저 본다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회복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제 얘기 들어보면 네. 이게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지금 이게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네. 얘가 좀 더 쳐주니까 가속도가 붙었을 네. 뿐인 거지 네. 이게 원위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권 분석을 할 때 사람들이 아직도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상권은 뭐냐면 결국 소비자의 소비 행위예요. 그 소비 행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경기가 어렵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소비자의 소비 금액을 전년 동기 대비로 분석을 해보면 얼마나 줄었을까요?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마이너스 뭐 10%, 20% 줄지는 않았거든요. 소비는 그냥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동을 했을 뿐인 거죠. 그러면 그 소비 행위가 그러면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지금 가던 방향성을 바꿔서 다시 백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답이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19로 이제 광역상권에서의 공실이 뭐 크게 늘고 있고, 말씀하신 뭐 지역상권에서도 아까 뭐 10곳 중에 한 곳 뭐 이런 식으로 공실이 3년 전에 비해서 뭐 2배가량 늘었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반면에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됐음에도 조금 뭐 흥했다라거나 아니면 뭐 그 전과 마찬가지로 뭐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상권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은 좀 어디가 있었는지 좀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그곳들의 뭐 특성이라든지. 아마 그 소비자 관점, 이제 우리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게요. 상권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관점이 명확해야 돼요. 네. 뭐 여러 가지 관점을 갖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오늘은 이제 상가 투자와 관련된 주제잖아요. 네. 그렇죠? 세 가지 정도 관점을 가지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이제 상가를 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니까 임차인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뭐 힘들다, 어렵다, 망한다, 이게 다 임차인 관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인 상가를 투자하는 사람들, 또는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는 대형 유통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기업들,
네, 이건 이제 임대인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는 뭘까요? 국가라고 볼까요? 지방자치단체 네. 또는 그 지역을 관리하는 어떤 기관 네.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적인 그렇죠. 부분에서. 네, 정책적 관점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딘가는 이 소비자가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지난달에 쓰신 돈이 있을 겁니다.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쓴 돈의 금액과 지금에 쓴 돈, 지난달에 쓴 돈의 금액이 확 줄으셨습니까? 안 줄었죠? 큰 차이는 없는 것 저도 같아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의 비슷하게 네. 쓰셨죠? 네. 예, 아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도 코로나19 때문에 나 돈 안 썼네? 돈에 주머니에 돈이 많이 남아있네? 이런 분은 없을 겁니다. 똑같이 썼습니다. 네. 어디다 썼을까요? 그거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엔 광역상권 가서 많이 썼으면 지금은 오히려 지역이나 지구상권 가서 많이 쓰셨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게 어디겠습니까? 예를 들면 연남동 또는 뭐 망원동 뭐 이런 요즘 이제 소위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상권들은 타격이 적었어요. 확실히 적었어요. 아니면 심한 곳은 제가 최근 엊그제도 어떤 상권을 한 군데 분석을 해봤는데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 올랐어요. 이런 상권도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그런데 아주 이렇게 큰 지역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디라고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또 글로 전부 다 가서 장사하시겠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제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일종의 동네 상권 같은 건데 분석을 해봤더니 매출이 전년 대비 지금 코로나 기간에 20%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게 왜 늘어났는지. 그렇죠. 네. 이제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왜 소비자들이 거기 가서 더 소비를 할까? 보통 이제 우리가 매출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건 사업자 관점에서 매출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느냐? 이걸 알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권 분석을 할 때, 야, 매출이 높으려면 뭐가 많아야 매출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일반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런 상권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객이 일단 받아야 되죠. 그렇죠. 유동인구 유동인구. 얘기 제일 네. 많이 하지 않나요? 유동인구. 유동인구가 많으면 매출이 높을 것이다. 네. 이런 가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동인구 많은 곳에 가서 그런 데가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광역상권들. 근데 유동인구 지금도 많아요. 왜냐면 유동인구 측정해 보면 코로나19가 생겼다고 거기가 갑자기 사람이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은 줄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아직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 그대로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런 유동인구를 제가 오프라인 유동인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답은 어디에 있냐? 온라인 유동인구입니다. 제가 측정을 해봤습니다. 오프라인 유동인구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나? 그래서 어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조사한 다음에 그 가맹점 앞으로 지나가는 유동인구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영향을 안 미친다. 물론 이건 업종이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그냥 일반화 시킬 수 있을 수준으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어떤 날에 유동인구가 많았는데 매출이 그만큼 늘진 않았고 뭐 유동인구가 적은 날도 매출이 꾸준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네. 유동인구가 많은 점포가 매출이 안 높고 유동인구가 없는 점포가 매출이 더 높더라. 그러니까 이 점포 앞에 그러니까 100개의 가맹점이 있으면 이 가맹점의 매출액과 그 가맹점 앞을 지나다니는 유동인구 아니면 그 인근 상권에 돌아다니는 유동인구와 회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뭐 100%라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음식점들을 대부분 분석해보면 그게 과거에는 그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매출액이 높은 점포가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점점점 줄어들어다 지금에 와선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통계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가 영향을 미치나? 제가 찾아봤습니다. 온라인 유동인구.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온라인 유동인구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이걸 개념화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상권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사람 앞에 다니는 사람을 카운팅하고 있거든요.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그게 이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어. 이런 이제 것들을 검증해 줘야 되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는 건물주 관점으로 얘기하지 않은 것 같지만 임차인이 결국 그걸 잘못 판단하면 임차인이 망해서 나가니까 공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책임은 건물주 책임일까요? 임차인 책임일까요?
이젠 건물주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공실이 생기면 내 매출액에 타격이 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온라인 유동인구 제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아까 요즘 제일 핫플레이스가 어디죠? 연남동, 성수동. 성수동, 네. 그렇죠? 아까 얘기하신 예를 들면 명동, 그러면 우리 음식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사람들이 음식점 찾을 때 명동에서 뭐라고 찾습니까? 명동? 맛집. 뭐 그 이외 단어 여러 가지도 쓰긴 해요. 뭐 명동역 맛집 뭐 많이 쓰긴 하지만 하여튼 메인 키워드는 명동 맛집입니다. 한 달에 몇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포탈에서 몇 명 정도 검색할 것 같으세요? 이게 온라인 유동인구. 한 달에요? 한 달에. 제가 명동 맛집 오늘 아침에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네. 치고 왔죠. 5만에서 6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달에요? 한 달에. 네.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 유동인구는 훨씬 많죠. 네. 네. 근데 오프라인 유동인구가 영향을 안 미치다는 건 뭐냐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거기서 밥을 먹을 확률이 몇 프로쯤 되는 겁니까? 이것도 분석이 됩니다. 네. 아까 제가 그랬죠? 상당히 떨어진다 그랬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밥을 먹을 확률이 거의 거의 뭐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근데 음. 온라인에서 명동 맛집이라고 검색한 사람이 명동에서 밥을 먹을 확률. 거의 100% 아닐까요? 그렇죠. 거의 뭐 100%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게 5만 명인데 연남동은 몇 명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명동이라고 하는 상가권, 네. 우리가 상권을 얘기하니까 일단 상권의 개념 중에 상가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건 뭐냐 상가가 위치하고 있는 범위예요. 어마어마하게 상가가 많죠. 네. 연남동은 어떨 것 같으세요? 명동에 비해서 상가 규모로 넓진 보면 않은데. 그렇죠. 네. 아마 계산해 보시면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근데 한 달 동안 네이버에서 연남동 맛집을 검색하는 숫자가 10만입니다. 거의 2배네요. 그렇죠. 명동에 비해. 자, 그런데 그러면 소비가 정말 연남동이 많은 거냐? 아니죠. 제가 말했잖아요. 규모가 엄청나게 작죠. 네. 근데 수요는 기본적인 수요, 이게 수요는 아니죠. 니즈죠. 여기서 먹고 싶어. 왜? 거기서 줄 서서 기다려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규모가 작으니까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규모도 작죠. 매장 수도 적죠. 그런데 소비자 관심도는 높죠. 즉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유동인구가 많죠. 그 사람들이 가서 소비를 해주겠죠. 당연히 여기는 점포들이 매출이 늘겠죠.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상권들을 제가 쭉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던 상권들이 대부분 명동이 저렇게 큰데도 5만, 6만 밖에 안 되는데 웬만한 중소형 상권들이 지금 월 3만 이상의 조회수가 나오고 있어요. 규모는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거의 비슷한 온라인. 이 구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유동인구는 비슷한 수준이니까 당연히 이런 상권들은 어마어마하게 장사가 잘 되고 있거나 또는 이제 여 안에서도 물론 이 개념을 또 아셔야 됩니다. 예, 명동 안에서도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상권 분석을 하실 때 꼭 보셔야 되는 관점이 또 뭐가 있냐면 양극화입니다. 지금 상권도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도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거고. 같은 상권 안에서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건물주라고 우리 관점을 가지고 봅시다. 어느 건물을 사지? 그럴 때 뭘 봐야 될지가 이제 조금씩 우리가 답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와 어떤 상가 또는 상권들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사실 그게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그건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이런 추세는 트렌드는 계속 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네. 거기서 이제 몇 가지 힌트들을 제가 지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권, 오프라인 상권, 온라인 유동인구, 오프라인 유동인구 이런 관점들 뒤에서도 또 나머지 관점들도 말씀드릴게요.